현대 서양 사회에서의 사랑의 붕괴. 에릭 프롬이 볼 때 현대 서양 사회에서 에릭 프롬이 이해하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실제로는 서양 사회에서 에릭 프롬의 기준으로 보는 어떤 사랑이 붕괴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서양 사회의 사랑의 부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재를 같이 제가 좀 보죠. 사랑이 성숙하고 생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라면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능력은 그 문화가 평범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달려 있다. 서양 현대 문화에서의 사랑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서양 문화의 사회 구조와 이러한 사회 구조로부터 발생한 정신이 사랑의 발달에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를 묻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답하는 것이다. 서양 생활에 대한 객관적 관찰자들은 누구든지 사랑, 형제, 모성애, 성애 등 사랑이 비교적 희귀한 현상이며 여러 가지 형태의 사이비 사랑. 여기서 사이비 사랑은 사랑의 붕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형태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이비 사랑이 사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여기서 에릭 프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대 서양 사회가 사람들의 사랑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참으로 사랑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아보기 점점 힘든 쪽으로 가고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붕괴를 드러내는 사이비 사랑의 여러 형태가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난다. 그래서 건강한 사랑의 모습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사랑, 사랑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랑이 아닌 경우, 심한 경우엔 병리적인 형태의 사랑이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우선 관찰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자유의 원리에 기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경제적,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를 결정한 시장의 원리에 기반한다. 상품 시장은 상품이 교환되는 조건을 결정하고 노동시장은 노동력의 획득과 판매를 결정한다. 유용한 사물, 유용한 인력과 기술은 모두 상품화된다. 그것들은 시장의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공정하게 거래된다.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에릭 프롬이. 구두는 아무리 유용하고 필요하더라도 시장에서 수요가 없으면 경제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인격과 기술은 현재 시장 조건에서 수요가 없으면 교환 가치를 갖지 못한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사서 그의 자본이 가장 유익한 투자가 되게끔 일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노동자는 굶어 죽지 않으려면 현재 시장 조건에 따라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구조는 가치의 위계 질서에 반영된다. 자본은 노동력을 지배한다. 생명이 없는 축적된 물품이 살아있는 인간의 힘, 곧 노동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이다. 상품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런 서구 사회의 모습에서 사람들, 인간의 힘, 인간이 가진 노동이 사물인 것처럼 사고 파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사람은 그냥 노동력을 가진 존재. 그래서 원재료와 노동력을 합치면 상품을 생산한다. 그래서 어떤 자본을 가진 사람이
원재를 구하고 노동을 구해서 상품을 생산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이게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근대 자본주의의 특징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변했고 이러한 요인들은 현대 자본주의에 특별한 성질을 부여하고 현대인의 성격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결과 우리는 자본이 점점 더 중앙 집권화되고 집중화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 대기업은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작은 기업은 밀려난다. 이러한 기업에 투자한 자본의 소유권은 이 자본을 관리하는 기능으로부터 점점 더 분리된다. 많은 주주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관리층은 많은 보수를 받기는 하지만 기업을 소유하지는 못하고 오직 관리할 뿐이다. 관리층은 최대 이익을 거두는 것보다는 기업의 확장, 그들의 권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얘기는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속에서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에릭 프롬이 애써 이런 자기의 관찰한 서구 사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대 자본이 형성되는데 이 자본은 점점 중앙 집권화하고 집중하는 과정에 있는데 대기업은 점점 커지고 중소기업은 점점 작은 기업은 점점 밀려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러한 기업에 투자한 자본의 소유권은 이 자본을 관리하는 기능으로부터 점점 더 분리된다. 예를 들어보죠. 소니라는 기업을 생각을 하시면 소니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주주들이 있겠죠.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쩌면 오너들이죠. 주인인데 주식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대중이 이 소니라는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죠. 자기의 주식을 100만 주 가진 사람도 있고 한 주 가진 사람도 있고 2주 가진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다 주주죠. 다 주주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여기서 민주주의가 아니고 여기서 의사결정은 항상 다수결로 결정되는데 그 다수결의 결정은 항상 자본의 양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그게 그런 자본주의식의 어떤 의사결정 방식이죠. 그래서 주식을 100주 가진 사람은 99명, 한 주를 가진 99명의 의견을 넘어서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죠. 그래서 대주주들이 소액 주주들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거의 관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 주인이긴 하지만 아주 그 회사의 극히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자본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분산되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이 커지면서 어떤 주주도 어떤 그 주식 전체의 과반을 가지거나 3분의 1을 가지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문 경영인들의 경영체제가 등장하는데 그분들은 주주가 아니래도 사장이 될 수 있죠. 어떤 그 종업원들이나 거기에 관리자들 특히 사장단이나 이런 분들은 주주라는 자격 때문이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관리자가 사장으로 채용되고 부사장으로 채용돼서 이분들이 실제 경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주들의 입장과 이
경영자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게 분리되지 않아서 많은 경우에 주식을 가진 대주주들이 경영까지를 독점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에릭 프롬이 설명하고 있는 서구적인 모델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한국의 경우는 어떤 대주주들과 경영진이 일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는 조금 다른데, 어쩌면 한국에서 실제 주주로서의 입장과 경영자로서의 입장이 오버랩되는 경우에도 실제는 이 주주로서의 입장과 경영자 입장이 다른데, 대부분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대주주들은 경영자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은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익을 최대한 내는 것이죠. 그것도 단기 이익 중심으로 단기에 많은 돈을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데, 그래서 수익이 나면 이걸 배당을 해서 많은 배당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주주들이 있는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사내 유보를 많이 해서 계속해서 큰 기업을 점점 더 큰 기업으로 발달시키는 것. 그래서 기업의 성장이,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기업의 확장을 더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는 이익이 많이 났어요. 회사는 이익이 많이 났는데 그 이익을 나눠주면 우선 자기가 유용하게 쓰겠는데,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수익이 100만 불이 났는데 100만 불 중에 이 100만 불을 다 나눠줄 것인지, 아니면 하나도 나눠주지 않고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내 유보를 해서 회사가 그냥 가지고 있고 배당을 안 하는 것인지, 이 결정이 대부분 경영진들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영진들 입장은 기업을 확장시켜서 자기들, 어쩌면 경영자로서는 경영자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더 중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영자의 파워도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가 가지는 이 권력이 어쩌면 기업을 실제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권력보다 더 강해지는 경향이. 그래서 이걸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이게 상법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주식회사라는 기업 구조에서는 이 소유자의 목소리보다는 이 많은 사람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실제 경영하는 사람들, 경영자가 더 큰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사회 구조의 변화를 여기서 에릭 프롬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자는 거기에 그 기업 주주들에게 얼마나 많은 배당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기업을 얼마나 더 확장하고 더 키워서 자기가 봉급을 더 많이 받는 유능한 CEO로 남고 싶어 한다. 그래서 미국 같으면 CEO들이 받는 봉급이 엄청나요. 그 경영 성과에 대해서 받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보수를 받는데, 최고 경영자들이 받는 어떤 봉급이라고 하는 게, 물론 한국도 요즘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그래 일반 종업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봉급하고 전혀 다른 임원들의 봉급 체계가 있어요. 임원들이 갖는 수익 체계들이 있는데, 그래서 경영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어떤 베니핏을 보는 이런 사회가 됐다,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심화하는 자본 집중화와 강력한 관리 조직 등장과 함께 노동운동도 발달하고 있다. 노동자의 조직화로 개별적인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 흥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노동자는 거대한 노동조합을 통해 결합되고 또한 산업적 거상들과 맞서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강력한 관료적 기구에 의해 지도된다.
주도권은 좋든 나쁘든 자본의 분야에서나 노동의 분야에서나 개인으로부터 조직으로 옮겨졌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독립성을 잃고 거대한 경제적 제국의 관리자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현대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현상들인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업들은 기업을 관리하는 사람들, 기업의 경영자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그래서 주주들이 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쩌면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이렇게 일반화되는 거죠. 또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은 자기가 노동을 해서 살아가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충분하게 대접받기 어려우니까 노동조합이라는 형태로 힘을 모으는 이런 조직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노동조합도 커지다 보니까 노동조합의 관리자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관리자가 노동조합에서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노동자들은 또 여기서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는 주주대로 힘을 잃어버리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자기들이 자기의 삶의 결정권을 상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대한 노동조합과 거대 기업들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개개인들은 어떤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영진, 그리고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의 관리를 맡고 있는 노동조합 관리층들이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됐다는 얘기예요.